이거는 일칸토 디 제리온의, 이것은 게리온의 노래다. 게리온이라는 것이 미드포인트라 그랬죠. 그리고 그 사기의 상징이고, 시간은 언제냐? 1300년 4월 9일 토요일 새벽 무렵입니다. 장소는 어디냐? 제7화의 3그룹 고리대금업자예요. 고리대금업자. 베르길리우스 단테는 화란의 가장자리에 있고 돌로 된 가장자리를 따라 불이 붙은 모래의 사장을 바라보고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요. 여기에 이제 죄인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고리대금업자예요. 고리대금업자인데, 고리대금업자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 본연에 대한 폭력이다. 인간 본연은 창세기 3장에 등장한 것처럼, 2장에 등장한 것처럼 인간의 에덴 동산에 놓고 너희가 일해라. 일하는 것이 뭐냐? 노동이 뭐냐? 신에게 예배하는 거다. 신을 찬양하는 거다. 노동이 거룩한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노동을 하지 않고 불로소득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단테의 눈에 그 당시 등장한 피렌체를 중심으로 등장한 고리대금업이 이런 인간 본성에 대한 폭력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한 가지 놀라운 거는 그 당시 셰익스피어나 이런 사람들 작품 보면 고리대금업자로 누가 등장을 해야 되게? 유대인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단테는 유대인이라는 에스닉 그룹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기가 아는 피렌체의 고리대금업자, 귀족들만 나열한다는 점에서 다른 작품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엔티세미티즘이 여기 없다는 것이 이 당시 작품으로는 놀랍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르테, 인간이 져야 될 최선에 대한 폭력을 저지른 사람이고 노동에 대해 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제가 그래서 오늘 노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거를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단테와 베르길리우스, 게리온, 레지날도 델리 스크로베니, 카텔로 데이 지안피리아지, 어브리아키 가문 중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리대금업을 하는 5명이 등장해요. 3명의 피렌체인과 2명의 파두아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의 형벌을 보세요. 고리대금업자들은 평상의 자리에 계속 앉아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소유물인 주머니에 있죠. 돈 주머니에 시선을 영원히 고정하고 있어요. 현대에도 그것만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종일. 대부분이 그것만 보고 있잖아요. 불로소득하려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주머니가 이게 달려있고요. 일생 영원히 보고 있대. 3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괴물 게리온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게리온이 누구죠? 그 헤라클레스가 12과업 중에서 죽인 그 괴물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게리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리온은 사실 요한계시록 9장 7절에서 11절에 등장하는 마지막으로 물리쳐야 될 사탄으로 등장을 하고, 그래서 이 오래된 고대의 고전 괴물과 성수의 마지막 날에 등장하는 사탄의 이미지를 섞어서 단테가 게리온을 묘사했어요. 베르길리우스는 괴물 게리온의 등장을 엄중하게 선언하는데, 맨 처음에 야 봐라, 게리온이 등장한다. 여러분 알다시피 16강 마지막에 뭔가 막 올라오고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말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7곡에 등장해요.
이게 전형적인 서양에서 말하는 in medias res. 갑자기 이 얘기 중간을 끊고 다시 시작하는 전형적인 그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리온은 어느 것도 마다하지 않는 사기의 상징으로 위험한 감염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불로소득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에 퍼져 있다. 계곡의 끝은 보세요. 그 끝에 순진한 얼굴을 한 괴물이 등장한다. 그 몸이 보면 몸도 세 개로 돼 있어요. 뱀의 몸과 털이 수북한 다리, 거대한 날개를 가졌고 독을 품은 전갈 꼬리를 숨기고 언제든지 상대방을 가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 단테는 칠환, 폭력에서 사기로 건너가는 경계를 게리온이라는 괴물을 등장시켜 표시를 하고 17곡은 베르길리우스가 게리온의 등장을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에코 보십시오. 에코 뭐 이런 거 똑같죠. 에코 라 피에라 con la coda acuta. 뾰족한 아쿠자 코다 꼬리를 가진 뾰족한 꼬리를 가진 피에라 짐승 괴물을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베르길리우스 이미 17곡에서 아직 7환에 머물면서 8환에 등장할 고리대금업자들을 미리 언급했고 그런 후 17곡 마지막에서 게리온 이름을 아직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행자들은 심연으로 게리온의 등에 떨어지는 경험을 기억하고 16곡은 서양 문학의 전형인 in medias res, 갑자기 시작한 거의 전형인데 17곡은 시작을 긴장 속에서 시작합니다. 이 경계를 통한 전하는 16곡 일행에서는 청각을 막 웅궁궁궁궁 물이 떨어지는 소리로 막 들렸다 그랬잖아요. 16곡 2에 등장하는 리봄보라는 폭포수가 높다란 절벽에서 떨어지는 소리인데 그 후에 유명세를 이용하여 권력을 남용한 피렌체의 인사들을 소개한 후 16곡 91에게 다시 폭포수의 우렁찬 소리가 들리고 단테가 허리춤에 있던 띠를 베르길리우스의 시몬 아래로 던지고 그러다 8곡처럼 인메디아스 레스로 글을 마치면서 시인은 시면에서 수용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존재는 실제다. 이거는 상상 속의 판타지가 아니라 실제로 괴물이 확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단테는 시기고 마지막에 서스펜스를 이용하면서 17곡의 시작까지 게리온의 등장을 미뤘습니다. 이거는 다음 곡에서 그리고 드디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뾰족한 꼬리를 지닌 짐승을 보십시오. 산을 넘어가고 성벽과 무기를 부수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일행에 등장하는 꼬리라는 거 있잖아요. 이 코다. 코다는 뭐냐? 코다는 날카롭고 다치기 쉽고 남을 해치는 거거든요. 그 꼬리는 뭐냐? 이 행에 등장하는 세계에 대한 은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의 일부로 전체를 말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걸 제유라고 그래요. 시네도케 제유라고 그래요. 제유법이죠. 그래서 코다가 뭐를 상징하냐? 여기서 몬티, 마운틴, 뾰족하잖아. 그 다음에 뮤리, 성벽도 뾰족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르미, 무기, 창. 이 세 개의 뾰족한 걸 상징하는 게 코다예요. 이게 제유법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에코가 또 등장해요. 에코, 꼴레이케, 뚜또, 몬도, 스푸자. 온 세상을 뭘로? 고약한 냄새로 꽉 채우는 이 아뿌자가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이거는 환유의 일정이에요. 환유라는 거는 일정한 것으로 다른 것을 표현하는 건데 여기서는 세상을 파괴하는 이런 뜻. 응? 이 세 가지로 이 꼬리로 이 꼬리라는 것이 뭐죠? 아까 사기입니다. 사기.
남이 전혀 의식하지 않는 무기를 가지고 나의 뒤통수를 치는 사기로 세상을 파괴하는 괴물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단테는 앞으로 지옥의 마지막은 이 사기에 관한 것입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